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 오늘 설명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민법 강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프린트 2장짜리 나갔는데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처음 준비하시는 거니까 좀 개괄적으로 이제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변리사 이제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그냥 객관식만 봐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이제 5개 지문 중에 정답 고르면 되는 이제 1차는 객관식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2차 가면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 가면은 백지를 여러분들이 막 이제 써갖고 채워내야 되는 거예요. 답안지를. 그죠? 근데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만 보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셔야 2차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먼저 합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하면 2차 시험 기회는 2번을 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23년 2월 18일인가? 이때 이제 1차를 봤어요. 그죠? 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23년 6월 말이나 7월 초나 요쯤에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24년 6월쯤에 치러지는 요 2차 시험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한 번 합격하면은 요 당해년도 이제 2차 시험하고 그 다음해 년도 2차 시험 이렇게 2번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초시라고 부르고, 요거 이제 기득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 바로 보는 거하고, 다음에 요게 2월하고 6월 말 또는 7월 초 이렇게 되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해년도 2차 시험 합격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기간이 이제 5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시험 이제 논술형 준비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해내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 동차 합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우리 내년 시험 일단 목표니까 2024년 이제 내년에 시험에 1차 합격하고 바로 내년에 2차까지 합격하면 이제 동차 합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동차 합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어렵고 이제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자, 그래서 어쨌든 1차 시험 이렇게 보고 이제 2차 시험 2번 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1차 시험의 과목이 이제 산재법,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이제 3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1차 설명이니까, 우리 지금 변리사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사람들이니까, 1차 시험, 오늘은 2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1교시 산재법, 2교시 민법, 3교시 자연과학인데, 각 100점씩입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 다 40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산재법 40문제 100점, 민법 40문제 100점 이렇고 한 문제당 2.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맞힐 때마다 2.5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자연과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물화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이제 4과목이 자연과목 한 과목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산재법도 특허법이란 거하고 상표법이란 거하고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거, 그죠? 뭐 디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이렇게 3과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산재법. 근데 이제 민법. 근데 이제 보시면 산재법은 요 안에 3과목이 들어있고 자연과학도 물화생지 4과목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민법은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일 과목인데 100점이나 100점이 돼 있다. 그죠?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민법은 양이 많고, 그래서 한 과목에 100점이 이제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우리 변리사 이제 뭐 하시는지는 당연히 이제 뭐 하는 자격증인지는 이제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법을 이제 그 보호해주는 뭐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산재법이 이제 나중에 변리사 하면 이게 제일 필요하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시험 과목도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민법이라는 게 모든 법 과목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 모든 법 과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시작하면 세 과목이 있지만 가장 먼저 이제 민법부터 시작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은 수험생들은 그런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90% 거의 100%거든요. 거의 100%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부터 제일 먼저 공부를 시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이 법학 과목의 이제 모든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본다. 그죠? 자, 그리고 요 민법이 이제 100점인데 이 민법이라는 게 요것도 이제 그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목은 단일 과목이긴 한데 대목차를 좀 크게 나눠 보면 민법 총칙,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몰라요. 그냥 대강 이런 게 있구나 이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은 또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또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대목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40문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채권법은 합쳐서 16문제인데 총론 8문제, 강론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4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목차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네 가지 네 단어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1차 시험 과목 적어드렸는데 2차 시험에는 민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시험에는 민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시험은 1차 객관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형으로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객관식 문제만 잘 풀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그죠? 이제 민법은 1차에만 있고 2차는 없다. 대신에 2차에서는 나중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민사소송법이라고 이제 여기 2차 시험에 있는데, 사실 이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이제 일정한 관련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전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에는 민법은 1차에만 있고 2차에는 없다. 2차에 가면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라는 시험을 보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개관을 좀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려면 이제 무슨 과목을 얼마나 배점 되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민법 강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민법을 먼저 시작하신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공부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자, 로마자 1번 민법의 특성이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줄.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래서 민법은 양이 매우 많습니다. 양이 매우 많다. 그죠? 제 기본서가, 제가 쓰는 이제 기본서가 제가 이제 그 포인트 민법이라는 기본서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다 보면 저 바로 밖에 그 견본이 있어요. 그래서 견본 다 비치해놨으니까, 뭐 나가실 때 한번 내용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이게 9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책이 한 이만해요. 그죠? 그래서 940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많다. 그죠? 그래서 첫째 줄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지금 10월 설명이 오셨더라고요. 자, 이거는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 1차, 2차 적어드리면서 1차 시험을 주로 언제 보냐 그러면 보통 2월 셋째 주 토요일. 1차 시험은 주로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미 끝났고 이제 내년에 2024년 아마 아직 공고는 안 났는데 2024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1차 시험 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변리사 시험 1차 시험도 수험 기간이 1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제 종합반도 그렇고 언제부터 시작하냐?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보다 이제 3월이죠. 그죠? 주로 이제 3월 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3월 2일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3월 2일에 민법 기본 강의를 개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 기본 강의 개강해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올해는 뭐 24년이니까 일단 이거 23년이 할게요. 그래서 올해 이미 우리 종합반은 올해 3월, 지난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수험생들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24년 2월에 볼 1차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 기간은 이제 1년을 잡습니다. 1차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 잡는데, 이 1년일 때 정규 커리큘럼이 대부분 기본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강의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차 시험 객관식이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집 풀이하는 객관식 강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수강하신다고 하면, 물론 이 세 가지 3단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모두 다 이제 뭐 수강하셔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주로 이제 뭐 대부분의 학원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객관식 강의까지 다 끝났어요. 보통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기본 강의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그랬지만 기본 강의 대부분 한 50회 정도 합니다. 50회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이제 뭐 주 마시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일주에 5회를 강의하니까 5회 곱하기 10주가 나오죠. 10주면은 뭐 한 달이 뭐 4주도 있고 5주도 있으니까 대부분만 2개월 반 정도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3월 2일쯤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시작해가지고 50회를 하면 일주에 5회씩 해갖고 10주 걸리니까 보통 한 2개월 반 정도 걸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강의 수강하는 거니까 결국 민법을 이제 한번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줄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한 이제 기본 강의 따라오면은 2개월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만큼 이제 양이 많다. 940페이지라고 그러죠. 940페이지. 네, 이런 이제 특징이 하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로마자 1번의 민법의 특성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무슨, 요거 이제 괜히 좀, 필요해서. 이쪽에 쓰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민법은 크게 나누면 민법 총칙과 물권법과 채권 총칙과 뭐 총칙 총론 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채권 강론 크게 네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요 네 단원이 각자 이제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결국은 물권법하고 채권 총론, 채권 강론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이제 공통되고 기본되는 내용들이 총칙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러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물권이라는 게 변동이 되려면 채권 먼저 생기고 이제 그 채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권이 변동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도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것도 각자 연관이 다 있다. 그죠? 그래서 채권도 총론하고 강론도 다 연결이 다 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단계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학이라는 게 이 각 단원 간의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뭐 민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민법 총칙을 잘 알고 싶다 그래갖고 민법 총칙만 10번을 봤다. 민법 총칙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왜?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법 과목은 대부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시작과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화살표처럼 시작과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과목이 그냥 하나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민법 총칙을 잘 해야겠다. 민법 총칙만 10번 봤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와서 다시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회독이라고 부릅니다. 회독. 자, 그래서 민법 총칙 볼 때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거야. 그리고 물권법도 보고 채권법도 보고 한 번 다 봤어요. 그죠? 그러면 대강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민법 총칙을 보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물권, 채권도, 예, 뭐 이제 실제 사례 나오고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뭐 강의에서 다 설명드리겠지만 물권법에서도 채권법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물권법 볼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각 단원 간에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내가 이거 이해 못하면 못 넘어간다 이러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법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 끝까지 다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좀 민법의 좀 특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회독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갔다 1회독 했죠. 그죠? 그리고 대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 와서 다시 봤다? 그럼 2회독 되죠. 그죠? 그럼 2회독 되면 이제 살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회독하고 다시 돌아서 한 번 더 봤다? 그럼 3회독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3회독쯤 되면, 그러면 이제, 민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윤곽도 잡히고, 또 앞뒤가 막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법을 좀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다시 보시면,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어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민법 총칙을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험 기간이 1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민법 교과서 뭐 제가 기본서 쓰는 포인트 민법이 이 안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내용과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예컨대 수학을 공부했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면 덧셈 배우고 막 그다음에 뺄셈 막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험 기간 1년 내에 이 민법은 그냥 한 번 딱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민법 총칙에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까지 다 들어있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모른 채 여기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을 그냥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은 처음에 이제 독학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물론 강의를 하면서 이 민법 총칙 강의하면서 뒤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들여서 해드리고 사례도 설명드리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이해는 시키고 다 넘어갑니다. 그죠? 물론 그 당장에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회독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고, 편리사 시험은 뭐 1년에 한 번 보다 보니까 1년 안에 그냥 이걸 정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셋째 문단 결론에 정리해 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3회독 정도 돼야 되는데 1회독만 하면 우리 민법 기본 강의 1회독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2달 반 걸린다고 그랬어. 2달 반. 그죠? 그러면 3회독 하려면은 물론 기본 강의 할 때는 2달 반 걸리지만 중급 강의 할 때는 뭐 이제 1달 반 걸리고 점점 줄어들겠죠. 객관식 강의 할 때는 뭐 1달 걸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볼 때마다 이제 보는 기간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 민법만 합쳐도 지금 몇 개월 나왔어요? 2개월, 4개월에 5개월, 5개월. 민법 3회독 하는 데는 5개월 걸립니다. 그죠? 우리 1년 안에, 1년 12개월 안에 우리 아까 봤던 산재법, 민법, 차과 이거 세 과목 다 해야 되는데 민법 하는데 12개월 중에 5개월 써야 된다.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회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 하는데 2개월 반 걸린다. 그럼 다시 돌아봤더니 이 앞에 봤던 것도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졌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좀 어렵다. 처음에 접근하기.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계열들이 많다. 대부분 20계열 수험생들이 많이 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이제 밑에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밑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어차피, 얘네들이 다 연관이 있어서 이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얘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막혔다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진도 아예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끝까지 가봐야 돼. 대강의 민법 전부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그러고 와서 다시 봐야 그때부터 실력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굵은 글씨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일단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여기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강의를 들으시면 이 지나갈 때 무슨 내용,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다 이해시켜 드립니다. 강의로. 그죠?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도 수험생들은 그게 완전히 딱 자기 있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 1회독, 2회독, 3회독 해야 비로소 좀 자기 있게 된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로마자 2번 가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인데,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민법을 정복하는 것은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세 과목 적어드렸지만, 산재법, 민법, 사과 이렇게 적어드렸지만, 자, 우리 변리사 수험생들 주로 이공계열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자연과학 무지하게 점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렇게 이제 4과목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이공계열 수험생들이라도 4과목 모두에 정통하신 분들은 찾기 어려워요. 근데 물리학과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지. 근데 이제 생물하고 지구과학 이런 거는 좀 이제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물화생지 각각의 과목들이 저는 뭐 자연과학 선생님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난이도가 만만치 않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1차 시험에 이제 합격한 수험생들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의 이제 점수를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대충 보면 자연과학 60점에서 70점 사이 납니다. 자연과학 80점 맞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60에서 70 맞고 요거 1차 시험 합격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1차 시험 그 커트라인, 우리 이제 합격을 하는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데 커트라인이 대부분 76에서 77점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이것도 이제 물론 해년마다 이제 시험이 어려웠냐 쉬웠냐에 따라 편차가 좀 크긴 하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어려우면 뭐 75점 맞고도 합격하고 뭐 그럴 때도 있고 올해 시험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72점 몇인가 이렇게 커트라인 나왔었고 작년엔 되게 쉬워갖고 커트라인이 80점 넘어버렸고 그래서 해년마다 편차는 있지만 가장 많은 커트라인을 보면 통계상 요 정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커트라인이 잘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변리사 시험 출제기관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그 단체인데 거기서 커트라인을 한 76에서 77 정도로 이제 목표를 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 자연과학 70점? 70점도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60점. 그죠? 그러면 대부분 60점대인데 이걸 커트라인 76, 77 맞으려면 우리 커트가 이 정도 나와도 그래도 한 80번 맞아줘야 좀 안전하게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80을 목표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90 이상 다 찍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공계열이라도 자연과학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민법이랑 산재법을 90 이상 찍어줘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1차 합격 점수를 보면 대부분 90 넘고 이제 요거 한 60점 조금 넘고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은 180, 24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80점 이렇게 이제 합격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로마자 2번 맨 밑에 써놨죠. 그죠? 자연과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을 못하면 이제 합격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민법을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밑줄 민법에서 고득점 못하면 이제 1차 합격이 어렵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을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제 요게 이제 또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인데 제가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 괄호치고 이제 암기 중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뭐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는 도사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변호사 시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사법 시험이었죠. 이게 고시였다가 이제 뭐 변호사 시험 이렇게 로스쿨로 바뀌면서 이 자격증 시험으로 이제 뭐 대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이제 로스쿨 나와야만 볼 수 있으니까 그 변호사 시험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자격 시험이 변리사가 돼버린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자격증 시험을 보러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수준 있는 수험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다 해보신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1번에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 이렇게 써놓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도사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써놨냐면 특히 이제 이공계열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은 막 못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처음 진입했을 때 이해에만 너무 치중을 한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시험에는 뭐예요? 암기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제 법학도 이해가 당연히 중요하죠. 이해가 먼저고 이제 암기는 나중인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암기를 잘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편인데, 자, 제가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돌아와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돌아와서 볼 때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암기가 좀 되어 있어야 그래서 좀 좋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에 이제 밑줄만 따라오시면 모든 학문이 그렇겠지만 법학은 특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죠? 당연히 이해가 중요해요. 근데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이걸 전부 다 암기를 하려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아래 밑줄. 그래서 이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쓸게요. 이제 우리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선 이해 후 암기, 이게 정석이죠. 선 이해 후 암기가 정석인데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선 암기 후 이해 방법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일단 암기해 놓으면 돌아가서 한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저절로 막 이해가 되고 막 연결이 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맞춰도 내가 외워서 맞춘 거니까 이거 내 실력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판례를 하나 만나면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해될 때까지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이제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지만 진도가 나갔다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셋째 줄에 이러한 방식은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사치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암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외웠던 지식들이 나중에 머릿속에서 만나서 민법의 악과 뒤가 막 연결이 되면서 민법 전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막 높아지는 이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라. 그죠? 그래서 공부 시작하자마자 꾸준히 외워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문단 정리하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될 텐데 이해와 암기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민법을 이제 좀 쉽게 정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얘기고. 그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민법 시험은 어디에만 있다? 1차 시험. 그래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형인데 민법은 1차 객관식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차 우리 민법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연습이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기출문제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니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가 있구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줄,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점에서도 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밑줄, 또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에서 읽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의 그 장점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출된 중요한 부분 또 한 번 더 보게 됨으로써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을 각인도 시켜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을 보려면 객관식 문제를 이제 병행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제 좀 지울게요. 올해 지금이 2023년 10월이죠. 그죠? 이제 24년 2월 셋째 주쯤 본다 그랬죠. 그죠? 이때 이제 내년 1차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61회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10, 11, 12, 1, 2, 뭐 많이 잡아봐야 5개월 나왔습니다. 그죠? 5개월보다 좀 덜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로 좀 저희 학원 종합반도 그렇지만 대부분 수험생들은 3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진입 수험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제 2025년 2월 셋째 주겠죠. 요때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62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2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제 1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때 왔잖아. 지금. 우리 지금 요 10월에 설명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제가 아까 민법 한 3회독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민법 3회독 하는데도 그냥 5개월 정도 걸린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년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오시면서 내년 시험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그죠? 좀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5개월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아까 봤듯이 산전법도 하고 민법도 하고 자연과학도 해야 되는데 5개월 만에 해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쯤에만 해도 이거 반드시 합격하셔라 그러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건 좀 힘들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는 아마 2025년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 2월에 보게 될 1차 시험 이게 이제 현실적 목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내는 수험생들은 거의 이제 드물긴 하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9월에 진입했는데 바로 다음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뭐 10월에 진입했는데 다음에 1차 시험에 바로 합격하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통신 수험생을 뭐 괴물이라고 그러는 수험생들인데, 그죠? 없진 않아요.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달에 설명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실적 목표는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나머지 5개월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한다는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합격하겠다는 마인드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1차 시험 볼 텐데 뭐 그냥 뭐 시험도 안 보고 나는 뭐 내후년이 목표니까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진입하신 분들은 공고 잘 보고 있다가 내년에 시험 보시면 반드시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요 말씀 또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요 얘기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건 시행착오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민법 공부 방법론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은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은 일단 좀 무서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자격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입하시는 분들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 수준 상당히 높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미 여러 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누적된 수험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 진입해갖고 이미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시험이고, 또 이 시험에 한번 들어오면 1차 시험 1년이고 2차 시험 또 1년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년 만에 1차 붙고 2년 만에 또 1년 만에 2차 붙고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년 만에 변리사 자격증에서 나간다 그러면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하는데 1년 했다가 떨어지고 또 다음 했는데 또 떨어지고, 그럼 3년 만에 1차 시험 관심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붙으면 또 다행이지.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붙었는데 뭐 2차 시험 또 뭐 살짝 또 한번 또 미끄덩했다가 다시 이제 2차 붙었다 그러면 지금 대강 말씀드렸던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그죠? 5년 지나도 합격했다. 그러면 이거는 훌륭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5년이 지났는데도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결과를 얻은 거는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 이 중요한 젊은 날의 인생에서 5년이 그냥 지워져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물론 이제 뭐 대가는 뭐 훌륭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고,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이제 무서운 시험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행착오라는 건데, 아무래도 시험을 한 번 본 사람보다 2번 본 사람이 잘 보게 돼 있어요. 그죠? 또 2번 본 사람보다 3번 본 사람이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달이다, 내년 시험은 늦었다, 그래서 내후년을 대비하겠다 그러고 요걸 목표로 가시다 보면 요 시점에 시행착오 한번 겪어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내가 내년에 한번 합격해 보겠다 그러고 이제 발버둥 치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남들 1년 공부한 만큼의 시행착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보내버리면 이때 가서 합격할 확률이 낮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 뭐 내년 2월 시험에 합격하기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내가 최소한 못해도 민법은 한번 다 보고 한번 시험을 봐보겠다. 그래서 반드시 접수하시고요. 그리고 토익 점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토익 점수 따놓으시고 민법을 한 3회독 정도 해보시고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서 실제 시험을 겪고 나오세요. 그게 아마 이쪽에 갔을 때 시험의 합격률을 확 높여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충 공부하다가 나는 내후년이 목표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면 그냥 처음 시험 보는 거에 들어가서. 그럼 합격할 확률이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 지금 변리사 시험에 진입할지 말지가 고민이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정말 좋은 자격증인 건 맞는데 과연 내가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몇 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셔갖고 진입하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만약에 진입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 설명이 오늘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그냥 민법 기본 강의 끊으셔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 결정이 끝났다 그러면은 하루라도 아깝습니다. 이미 하루라도 아까워요. 여러분 올해 3월에 진입한 수험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랑 요 시험에서 경쟁을 해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가 아깝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진입 여부 결정이 끝났다,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그냥 오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기본 강의 그냥 끊으셔가지고 바로 달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요때 이제 한번 단 한 과목이라도 한번 승부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말씀 드렸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민법 4회독 하라 그랬는데 이제 줄여도 돼요. 2회독으로. 5개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죠. 산재법도 똑같아요. 산재법도 3회독 목표로 잡지 마시고 그냥 2회독만 목표로 잡으세요. 그래서 각 과목 2회독만 목표로 잡아갖고 5개월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또 좋은 결과가 덥석 붙을 수도 있어요. 자연과학 좀 기초가 되신 분들이면은 어쩌다 보면 덥석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 2회독.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그래서 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기본 강의는 어쩔 수 없어요. 수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는 제 객관식 문제집이 OX 지문집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객관식이라고 있는데 일단 쟤네 시리즈는 이제 다 포인트 시리즈인데 이 OX 지문집은 한 6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객관식은 1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 강의 할 때도 이 OX 지문집을 같이 나갑니다. 요 600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변리사하고 변호사 기출문제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하고 변호사 기출문제가 여기 이 OX 지문집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 포인트 객관식 문제집은 변리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이제 민법을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시다가 견본 한번 보고 가세요. 요 OX 지문집은 600페이지짜리 요만해요. 그죠? 근데 요 포인트 객관식은 한 이만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OX 지문집만 달달해 갖고 들어간다. 그런 생각하셔도 이때 시험 가시면 민법 어느 정도 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다행히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기본 강의하면서도 이 OX 지문집을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교시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진도 나간 만큼 기본서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법학은 예습이 의미가 없어요.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바로 강의부터 수강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복습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에서 얼마큼 진도 나갔으면 예컨대 하루 20페이지 진도 나갔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OX 지문집 해당 부분 풀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2교시에 시작할 때 그 다음 회차 2회차 시작할 때 요 OX 지문 한 2-30분 들여가지고 OX 지문집을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때부터 객관식을 이제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강의만 잘 따라오셔도 요거 한 민법 2회독 정도만 하셔도 5개월 만에 한번 민법을 한번 봐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기본사고 객관식 병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5개월 동안 죽어라고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때 민법은 2회독 정도만 하시는데 근데 기본 강의만 다른 강의 수강하지 마세요. 기본 강의만 수강하시고 기본사고 그 OX 지문집 요 정도만 한 2회독 정도 하고 들어가 보셔야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3쪽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학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판례라는 것과 이론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이제 느낌 오시죠? 그냥 우리나라 민법 몇 조부터 몇 조 뭐 이런 겁니다. 뭐 민법 제 1조 뭐. 그래서 이제 766조까지 있는데 민법에는 이제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있는데 가족법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1008조까지 있는데 그 767조부터는 가족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766조까지만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조문을 이렇게 766조나 재산법 규정을 해놨지만 그래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문이 이렇게 써야 있는데 이게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해결해 주는 게 뭐냐 판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해야 될 대상이 조문 있고 판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건 있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민법을 연구를 하잖아요. 이 교수님들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수험생들은 뭐 이제 뭐 그냥 민법이 이제 조문이 무슨 내용이냐 판례 이런 데 치우치지만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은 오히려 이 조문과 판례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고 조문에 대해서 비판도 하시고 그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견해 대립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컨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견해 대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죠. 우리 지금 특히 이제 민법 1차는 객관식만 나온다. 그럼 객관식이면 이제 OX 이게 맞냐 틀리냐 지문을 가려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A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B 교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못 나오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학은 조문, 판례, 이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제 비중을 보면 조문은 뭐 20-30% 정도. 판례가 거의 60-7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론은 뭐 5%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은 대법원 판결문인 판례라는 거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3번에 적어놓은 게 조문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보면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공부를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이 판례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조문이 없거나 비어있거나 뭐 조문이 해석이 좀 불분명하거나 그럴 때 판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조문이 이제 먼저.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판례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조문을 공부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반복론에 조문의 중요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문의 중요성 밑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나중에 이제 판례는 다들 열심히 보다 보니까 이제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조문을 중요시하는 좀 습관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 써놨는데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습관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들여놔라.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이 나중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셋째 문단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문 하나만 읽어도 그 조문에서 연결되는 기출문제와 판례 등이 막 떠오르고 그죠? 막 입체적으로 막 떠오르고 그런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런 수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일단 뭐 조문이 무슨 소리 하는지 그냥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그런 수준에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조문 하나만 봐도 판례 떠오르고 막 기출문제 떠오르고 막 그 정도로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히 봐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강조하는데 다음 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판례 기출지문 이런 거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다음 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대부분 한 3회독 정도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굵은 것이 결론이다.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놔도 성공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이것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은 사실 그 기초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문의 중요성을 강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저 앞에 이제 지금은 저 망해갖고 없어진 것 같은데 맥주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수험 공부하다 보면 뭐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맥주집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 저거 맥주 드시고 싶으시면 가도 좋다. 대신에 조문집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 정도로. 그냥 자기가 그냥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출퇴근한다. 그러니까 출퇴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 뭐 버스 타고 왔다 간다. 뭐 지하철 타고 왔다 간다. 그러면 통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문집 보고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 탈 때도 그냥 뭐 멍하니 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조문 보고 이해가시죠? 그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옆에 조문집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조문집을 옆에 딱 두는 습관만 잘 들여도 이게 이제 매우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4번 교재에 선택되어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문 판례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포인트 민법, 아까 이제 940페이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쓴 이 포인트 민법은 수험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 같은 데서 민법을 보다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저술을 하신 건데 학술적 가치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책들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민법 제사법만 해도 2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여기 관심이 많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인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위해서는 학술적 가치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좋겠지만 그래서 수험서 중에 뭘 하나 택해갖고 보셔라. 그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4번 교재의 선택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5번 보시면 복습의 중요성, 아까 제가 이제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은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자인데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배울학, 익힐습입니다. 여러분, 학습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배울학보다 저는 익힐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어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반드시 복습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막 사례 들어드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해는 시켜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이제 이해한 걸 바탕으로 반드시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이거 안 하는 수험생도 있냐 하겠지만 실제 매일매일 이 그 수험생활에 들어가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뭐 이제 한 달만 지나도 좀 나태해진다거나 누구나 다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배울 학구보다 익힐 습이 중요하다. 항상 익혀야 돼.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래서 저는 요 이제 익힐 습을 강조를 한다. 그죠? 그래서 4쪽의 메뉴에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가 이제 뭐 강의 등으로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이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봐야 돼. 그죠? 그래서 강의 들었다고 하면 다 알겠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해당 부분 복습해줘야 되고, 저는 이제 아까 기본 강의할 때 OX 지문집도 풀어드린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꼬박꼬박 풀어내야 되고. 그래서 1회차 강의 수강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본서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OX 지문집 푸시고 이거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되셨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3년에) 시험 나왔고 22년에 나왔고 21년에 나왔고 20년에 나왔고 뭐 19년에 나왔다 그러면 23년에 한 번 나왔는데 그 이전에 나온 적이 없어. 22년에 한 번 나왔는데 뭐 이전에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냐? 여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 이거에 집중해야지. 그죠? 그런데 수험생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수험생보다는 맨날 불안합니다. 왜? 내가 이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어쩔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겠다, 모든 문제 맞춰야겠다 그러면 이런 거에 자꾸 눈이 갑니다. 그죠? 그러면 공부량이 어떻게 되냐? 공부량이 이만큼 늘어나죠. 그죠? 제가 아까 이제 뭐 슬쩍 써놨지만 우리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1년의 시험기간이 뭐 여러분들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년의 수험기간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5개월 더 하면 되잖아. 좀 짧게 잡아서 4개월 더 합시다. 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4개월을 벌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좀 늦게 진입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 민법을 이만큼 늘렸다. 그리고 이게 수험생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민법을 이만큼 늘리면 특허법 가서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표법 가서도 또 늘리고 있고 그러면 모든 과목을 이만큼씩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어디서 빵꾸가 나요? 여기서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이제 합격하고 이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오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좀 불합격하고서 좀 다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찾아오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뭐 틀렸나 물어보면 뻥뻥 틀려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면 다음에 또 이거 보고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드려도 그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잖아요. 매년 출제는 이걸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정도로 제가 아까 익힐 습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줄 정도로. 그죠? 그런데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자꾸 이제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서 빵꾸 난다, 여기서 빵꾸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분량, 거기 제목이 6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수험생이 되면 절대로 공부 분량 늘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가혹하지만 이런 얘기 하죠.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냐? 야, 너 이거 아냐? 이거 알고 나서 생각해라 그럽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알고 싶으면 이거부터 착실히 하고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실제 1년 만에 이거 제대로 정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공부 분량 늘리다가는 그거 이제 떨어지는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툭툭 나오는 거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매년 나오는 걸 일단 먼저 잘하는 데 집중을 하셔라.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 밑줄.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기본기를 다져야 되고, 자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절제를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불안감도 있었는데, 여기다 하나 또 추가시키면 지적 호기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던 분들이고, 또 이제 이공계열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내가 이럴 때는 판례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판례가 없어. 그런데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럴 때는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되지? 막, 이거 파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도 없어요, 우리 민법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밑줄 읽어볼게요.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이 민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뭐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 않은지 불안해하면서 막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가면서 공부의 양을 막 늘리기 시작한다. 이러면 어디로 간다? 불합격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결론이죠.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수험생이면 누구나 이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잘 제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데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남들 맞추는 것만 다 맞춰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해서 공부할 분량을 최소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굵은 글씨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 이거를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라.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러면 합격에 가까워진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제 처음에 뭐 조문집을 맨날 갖고 다니는 습관 이렇게 이제 잡아두면 좋은 습관 이런 거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또 워낙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져서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명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 여부 고민 중이시라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만약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또 내년 시험도 반드시 접수해서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강의나 이렇게 또 얼굴 뵐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